자, 다음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운동의 영향, 이게 중요하죠. 3.1운동의 영향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일제히 식민 통치 방식을 무단에서 문화로 바꾸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걸 들 수 있겠죠. 자, 국내외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였다. 서울에서는 국내 13도 대표가 모여 한성정부를 세웠다. 자, 처음부터 딱 하나의 정부를 세운 것이 아니라 3.1운동을 계기로 각 지역의 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내에는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정부라는 게 수립이 되고요. 여기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는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상하이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 결국 이 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안창호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통합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때 통합된 임시정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논의 결과 13도 대표가 모여서 만든 이 한성정부가 사실 법적으로는 제일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한성정부의 내각 명단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내각에 무슨 장관 쭉 나오죠. 그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률적인 계통을 계승하고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에 유리한 상하이에 두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통합정부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최초의 정부, 입법부, 즉 지금의 국회에 해당되는 그 입법부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징하는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임시의정원 기억해 두시고요. 행정부로는 국무원, 사법부로는 법원을 구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개헌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외 한인들에게 시민증을 발급하고 세금도 거두었다. 대사 파견과 같은 다양한 외교 활동도 펼쳤다. 오, 대단하네요. 그래서 임시헌장, 원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이전에 있었던 임시헌장은 이런 내용, 민주공화제,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근데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헌법도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처음 수립될 때 위치가 상하이로 결정된 것과 관련지어 조금 알아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통합된 임시정부의 위치 문제는 독립운동의 방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독립에 유리할까 했을 때 무장투쟁이 답이다 라는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 무장투쟁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 연해주나 간도 지역입니다. 여기에 임시정부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요. 외교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외교에 유리한 상하이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외교 관서가 다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교 활동하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이었죠. 그래서 여기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자, 앞에 설명 나왔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시민증을 발급했다고 하는데 시민증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고요. 여기 흐름 잡는 연표를 보니까 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임시정부 역사에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고 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임시정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역사를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쭉 갔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많아요. 자, 19년부터 32년까지는 임시정부가 상하이의 자리를 잡고 있었고 32년에는 상하이를 떠나서 중국 정부의 뒤를 국민당 정부의 뒤를 따라다니며 중국 각지를 8년 동안 이동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1940년에는 충칭이라는 곳에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장소를 마련해 주면서 그 충칭에 정착해서 45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상하이 시기의 특징은 다시 세 시기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 자, 연통제라고 불려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행정조직망, 비밀행정조직망 연통제를 만드는데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키워드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외교 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각 지역에 외교에 거점을 두게 되죠. 특히 미주 지역에 두었던 것을 구미위원부라고 얘기를 하고 파리에는 주파리 위원부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연통제도 점차 이게 이제 연통제도 이게 점차 와해가 되고 비밀 행정 조직망이 와해가 되고 외교 활동도 별로 성과를 보지 못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서라는 것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서 임시정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를 회의하는 것인데 창조는 말 그대로 크리에이트, 완전히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자라는 주장. 제 개조파는 어렵게 만든 임시정부니까 상하이에 그대로 두고 외교에 조금 더 희망을 걸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며 쓰자. 창조파는 연해주나 간도로 근거지를 옮기고 무장투쟁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는 주장. 어쨌든 이 국민대표회의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돼요. 이게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나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죠. 이거를 김구 선생님이 쭉 지키고 있다가 1931년에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의열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한인애국단이고요. 여기에서 이봉창 윤봉길이 한인애국단 소속. 이거는 총감독이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윤봉길의 그 도시락 폭탄, 상해 홍코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사건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결국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 8년 동안 이동생활을 하다가 임시정부는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무장투쟁이 답이었구나. 왜? 일본은 31년에 만주사변도 일으키지만 1937년에 중일전쟁을 목격을 하게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중일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일전쟁을 목격하게 되면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하자마자 그 임시정부 산하에 정규 군대를 하나 창설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군대예요. 한국광복군.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 내용 중에는 영국군의 요청을 받아 인도 미얀마 전선에 가서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우습게 보시면 안 될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1월을 눈통하게 하죠. 그래서 대일전을 치를 때 포로를 신문한다거나 암호문을 해독한다거나 선전 전단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은 회유 방송을 내보낸다거나 이런 특수 어떤 그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내게 됩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 이런 것도 가끔씩 수능에 출제가 되고요. 또 미국 전략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을 완전히 무력으로 내몰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고 군사훈련까지 마친 상태에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 한인애국단 이런 거 전부 임시정부 소속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독립활동 앞에 설명했던 건데 연통제라고 불려지는 자, 비밀 행정 조직망이 있었다. 정보국도 있었고요. 자,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고 의원금도 모금을 했고요. 외교 활동의 초기에는 주력을 했는데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고요. 각종 외국의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사 어떤 활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 해로 선포를 하고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되는 군무부라는 걸 설치하고 그 밑에 광복군 사령부 같은 것을 창설했다고 해요. 그리고 독립신문을 기관지로 간행을 했고요. 자, 많이 들어봤죠? 독립협회 독립신문과 이름이 같은 것입니다. 자, 같은 신문은 아닙니다. 한일관계 사료집도 간행을 하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 활동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이건 초기 활동. 자, 그런데 이 초기 활동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그 전에 여기 좀 이런 내용이 나요.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된 한국 대표단. 여러분, 그 상하이에 있는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로 파견이 되죠. 근데 가는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러면 임시정부에서 보낸 그 대표단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륙양행이라고 있는데 아일랜드 사람인 조지 쇼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2층을 딱 내줬대요. 그래서 이 회사의 2층에 그 통신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국 지부가 여기 회사의 2층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임시정부 주요 활동에 관한 사진들인데 독립공채 사진 나와 있고 돈 마련하는 거죠. 한일관계 사료집도 만들고 독립신문이라는 기관지도 만들고 연통제가 발각이 돼서 이제 재판받는 모습 이런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임시정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국민대표회의라는 1923년의 중요한 회의,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어져서 결국 싸우다가 성과 없이 결렬되었던 국민대표회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열리게 되는가? 연통제와 교통국이 먼저 붕괴됐고요. 그래서 줄이 막혀. 자금줄, 인력줄. 그리고 두 번째, 외교 활동에 성과가 없어.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빨리 바꾸자, 노선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이승만이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서. 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우리를 국제연맹에서 맡아서 통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결국 다 모이게 된 것, 이게 국민대표회의.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신채호 같은 창조파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만주 연해주로 옮기자. 자, 그리고 무장투쟁에 주력하자 이런 거고, 안창호 같은 사람은 개조파인데 상하이 그대로 있자, 외교활동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김구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자,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임시정부는 장기간의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김구 선생님만 딱 남아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동포들의 집을 전전하며 하루 한 끼로 연명을 하고요. 심부름해주는 사환이 있는데 월삭을 못 줘.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1925년에 이승만은 탄핵을 하게 되고 지도체제도 이제 몇 번 바뀌는데 먼저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이 되었다가 나중에 국무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이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주석 중심제, 주석 부주석 중심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도체제가 바뀌어져 나가게 되죠. 자, 중요한 거, 김구는 이렇게 추락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진 침체의 늪에 빠진 임시정부의 활로 살기를 모색하기 위해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투쟁 단체를 조직하게 된다. 여기 보니까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가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유를 살아가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부탁한대.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둘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분간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래.
이렇게 될 경우 대한반도의 반도는 만국의 통상지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말 통일이 아니라 독립을 열망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승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것도 좀 다각도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박은식이 국민대표회의를 열기 위해 이제 쓴 글인데 슬프도다. 최초의 임시정부를 조직할 당시에 소수의 전횡으로 각 방면의 의견을 널리 모으지 않고 임무를 망라하지 못했고 당국 제시들은 서로 알력을 다퉈 성심성의로 각 방면의 융화와 사업의 진취를 도모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많다.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이승만은 결국 국민대표회의 이후 탄핵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상 탄핵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서 또 유지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헌법 주권 규정인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주권 규정. 여기 보면은 몇 번 바뀌어요. 19년, 25년, 44년 해서 19년에는 인민 전체라고 했는데 25년이 되니까 광복운동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만 뭐 이렇게 주권이 있다. 또 44년도에는 조국 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인정하고 간단 없이 노력하거나 간접이라도 광복 사업에 정력 혹은 물력의 실천 공헌이 있는 자로 함. 이런 식으로 뭔가 망명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망명 가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 외교다. 외교가 답이다. 외교론. 자, 싸워야 된다. 자, 무장투쟁론. 그 다음에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만주로 군사 업무와 관련한 기관들을 옮기며 자, 전쟁을 이제 시작한다. 개전론. 준비론이라는 거는 조금 더 기회를 보고 준비를 하자. 기다리자. 뭐 이런 주장이 되겠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 초기에는 외교 활동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성과가 부족한 데다가 무장투쟁론자들의 비판마저 거세졌다. 논의 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했고 그러나 독립전쟁의 방약을 놓고 개전론과 준비론이 또 부딪히고 이후 개전론을 주장하였던 이동희 세력이 임시정부를 떠나자 일제를 타도하기 위한 무장투쟁에는 동의하지만 그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선준비 후 전쟁론이 독립운동의 노선으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아, 진짜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독립을 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수고하셨습니다.